그 월급에 잠이 와? 예,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 스토리 TV, 뭉치 양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창구입니다. 네, 지난 첫 시간이어서 오늘도 환율에 대해서 우리 사부님 모시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머니 스토리 TV는 그거요. 일단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죠. 예. 그래서 어떤 시장 상황이 오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환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환율에 대한 이슈가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사부님, 우리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환율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돈의 상대적인 가치를 환율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폐쇄된 경제 체제에 살고 있을 때는 네. 굳이 환율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내에서만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수출 수입 GDP에서 대외 의존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의 GDP 그게 결국은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GDP의 증감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의 GDP의 증감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런 개방된 경제,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그 GDP 규모는 아주 작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자유시장, 자유 이 환율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환율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정말 뭐 우리가 이제 눈 감고 운전하는 거와 같은 거죠. 일례로 요즘 이제 뭐 젊은 분들 해외 직구 상당히 많이 활용들 하시는데 그렇죠. 해외 직구도 결국은 이게 다 구매력과 연관된 환율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뭐 환율을 모르면은 뭐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네, 맞죠? 국내에서 놀 게 아니니까. 맞죠? 예. 어차피 국내 저성장이 돼 있으니까 나머지 98% 시장에 저희가 눈을 돌리려면 환율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해요, 맞죠? 환율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서 또 핵심적인 부분들,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부님 강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계속 이어서 해주시죠. 예,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변하게 되는데요. 네. 이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환율이 변동이 되는 거를 예측을 해서 우리가 알아맞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고 그게 이제 불가능한 영역인가라고 하는 거는요. 네네. 럭비공 2개를 양손에 들고 네. 그 럭비공을 동시에 떨어뜨려서 럭비공 2개가 어디로 튀는지 알아맞히는 거가 바로 환율이다. 환율의 변동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맘대로다 이거죠. 예. 쉽지 않고. 예. 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네. 이 환율이 원래는 펀더멘탈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어떤 펀더멘탈을 반영을 하면서 환율의 가격들이 좀 변동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이 환율의 변동이 펀더멘탈 요인보다도 더 크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 즉 사람의 마음. 정책적인 부분들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환율의 변동을 먼저 이제 살펴보기 전에 환율의 변동과 관련된 그런 이 거시경제의 그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한 분이 케인즈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예, 일전에 이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네네. 자유시장 경제가 1776년에 아담 스미스에서 태동이 돼서 케인즈의 수성자본주의가 케인즈가 일반 이론에서 1936년도에 수성자본주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 30여 년의 주기를 가지고
시장 경제와 수정 자본주의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은 2007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된 이후에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그 관련된 내용이 그 자본주의 작동 원리 그 첫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우리 사부님 강의가 처음부터 시리즈로 쫙 있어요. 그래서 좀 이어져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그 자본주의 작동 원리부터 처음부터 되도록이면 오디오 파일보다는 비디오 파일로 청취하시면서 강의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청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해주시죠. 예, 그래서 2007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케인즈가 일반 이론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보이는 손에 의해서 세계 경제를 국가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 보이는 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이게 바로 이제 1929년대 대공황 이후에 네네. 유럽, 미국 국가들이 썼던 그런 정책들을 지금 동일하게 쓰고 있고 최근에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환율 전쟁에 뛰어들면서 지금 엄청난 그런 이 환율 전쟁의 소용돌이가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사부님 환율 전쟁 얘기해 주시는데 그 청취자분들한테 환율 전쟁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주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네. 이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돈의 상대적인 가치거든요. 네네. 이 돈의 상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려고 하면은 상대방의 돈의 값어치는 높아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른 나라도 자기의 돈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 환율 전쟁과 관련된 거를 케인즈가 일반 이론에서 경기를 보이는 손에 의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정책적인 수단을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첫 번째가 금융정책. 일단 그 금융정책이 이전에 앞서가지고 그 환율을 떨어뜨린다, 즉 자기 통화를 약세시킨다는 의미가 해당국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러기 위해서 절하를 시키는 겁니까? 예,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죠. 자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요. 그러니까 자국의 통화 가치가 절하가 되면은 그러면은 수출은 용이하게 되고요. 수입은 그렇죠. 억제가 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수출이 용이하고 수입은 억제가 되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이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근로자들이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팔 수 있으니까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부흥시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 케인즈가 이야기한 이 환율 정책을 케인즈가 가장 마지막에 아주 조심스럽게 쓰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보이는 손의 네 가지 정책인데 일반 이론에서 이야기했던 보이는 손의 첫 번째가 금융정책, 금리를 최대한 떨어뜨려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유럽의 각국들, 미국도 금리를 최대한 떨어뜨렸죠. 그래도 경제가 좋아지지 않자 재정정책, 국가가 세금은 적게 걷어서 돈을 많이 쓰는 적자 재정을 해서 경기를 부흥을 시켜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미국은 뭐 뉴딜 정책이라는 이런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또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조세 정책에서 세 번째 수단으로 조세 정책에서 세금은 적게 거두고 지출은 복지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국가의 빚이 계속 늘어나게 되죠. 국가의 빚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그 빚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 이제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게 세 번째 수단이 이런 조세 정책이에요. 이런 1번, 2번, 3번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만족스럽게 좋아지지 않으면은 케인즈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마지막 정책이 환율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상대방이 이 환율 정책을 쓰지 않았을 때에 그 나라가 이 환율 정책을 썼을 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영국이 예를 들어서 이 환율 정책을 써서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를 떨어뜨렸다. 네. 그러면은 미국의 달러 가치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도 경제가 안 좋아요. 네. 그럼 미국의 달러 가치를 미국도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환율 정책은 반드시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돼버리네. 예. 네. 그래서 이 환율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그거거든요. 이 환율 정책이 결국은 무역 전쟁을 가져오게 돼요. 네. 근데 무역 전쟁 이후에 이게 군사적인 충돌이 더 네. 심화가 되면은 네, 네. 그러면은 실질적인 전쟁으로 촉발이 되는데 그게 바로 거기서 2차 세계 대전이 촉발된 원인이 바로 이 케인즈가 이야기했던 환율 정책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경제학자들도 있고요.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1번, 2번, 3번의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네. 경제가 만족스럽게 지금 좋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환율 정책들을 너도나도 쓰고 있는데 이 환율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느 한 na라가 정책을 쓰지 않았을 때의 효과가 있는 건데 그렇지. 양쪽이 같이 이 네. 정책을 쓰게 되면은 그러면 통화만 증발이 돼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통화가 계속 증발이 되면은 이게 결국은 돈은 많은데 통화만 계속 증발이 되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든요. 근데 통화 증발에 대해서도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청취자분들 아마 그 용어 자체도 헷갈릴 네. 수 있으니까. 예. 통화 증발. 예, 아까 말씀드렸던 금 본위 제도 하에서는 이 금 보관증으로 해서 돈을 찍어내면은 통화 증발이 있을 수 없어요. 네, 지난 시간에 강의해 주신 거. 예. 네, 네, 네. 예, 그런데 지금은 금 본위 제도를 쓰는 나라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국가의 신용을 가지고 돈을 찍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환율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금리를 아까 이제 말씀드린 1번, 2번, 3번에서 금리를 0%까지 떨어뜨리면은 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돈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을 찍어서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돈을 계속 찍어서 풀면은 경제가 이게 성장을 해주지 못하고 금도 기반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늘어나게 되면은 그러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값어치가 떨어진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증발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네, 네, 네. 예, 그래서 이 환율 전쟁의 후유증은 네. 전쟁이 오거나 그러니까 환율 전쟁이 실질적인 전쟁이 오거나 아니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이 환율 정책을 쓰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직면했던 국가들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근래에는 독일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환율 전쟁을 쓰고 있는 그런 이 국가들이 서로 똑같은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딪히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환율 전쟁에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뛰어들게 돼서 우리나라의 통화가 증발되는 그런 위험을 일정 부분 지금 감소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이렇게 이제 통화가 증발이 된다. 그러니까 환율 정책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양적 완화를 쓰고 있는 통화가 증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국제적인 그런 시장에서 돈이 수익을 쫓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얘기로 이제 캐리 트레이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네. 이런 전 세계 이 통화 이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글로벌 이 환율 시장에 이 캐리 트레이드 를 이용한 그런 재테크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또 우리가 이제 환율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막 찍어내니까 그 돈이 이제 수익을 찾아서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움직인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지금 우리나라도 환율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우리나라 금리도 네네. 1%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네. 원화를 가지고 네. 이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이 원화 캐리 트레이드도 네. 우리나라에 조만간 이제 성행하기 시작을 할 텐데요. 그렇죠. 그런 네. 역사를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한번 쭉 한번 살펴보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예. 왜냐하면 그 자금 이동에 대한 방향을 아는 것 자체가 자산 이동에 대한 방향성이 동일하는 거니까 맞죠? 예.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이 그 1985년도에 플라자 협정을 G5 국가들,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뭐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런 G5 국가가 이때의 1985년도의 금융 환경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 본위 제도가 폐지가 되고 나서 변동 환율 제도를 쓰고 또 이 1980년대 초반에 레이건 대통령이 강력한 달러가 강력한 미국을 대표한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 달러는 굉장히 강하고 경상수지 그 다음에 재정수지 쌍둥이 적자가 굉장히 심화가 되면서 네. 달러가 초강세가 되면서 미국의 기업들의 경쟁력이 막 거의 대부분이 잃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 미국의 제조 경쟁이 일본과 독일로 빼앗기게 되면서 세계 경제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세계의 G5 국가들이 플라자 호텔에 모여가지고 네. 미국의 달러를 강세로 끌고 가자.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달러 인덱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985년도에 160이던 게 2년에 걸쳐서 절반인 네. 그러니까 두 배가 이제 저기 그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게 되는 80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네. 반면에 엔 달러 환율은 240엔에서 120엔으로 이 마르크화는 3.7에서 1.4까지 이렇게 이제 초강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살아남기 위해서 썼던 정책들이 지금 우리나라 환경하고 상당히 많이 이제 유사한데 이 재테크라든지 뭐 자산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은 네. 확실히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촉이 이 촉이 확실히 그 예민하고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와다나베 부인 해서 네. 일본의 그 이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이 뭐 와다나베, 스미스, 소피아, 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부르는 거는 네. 그 나라에서 가장 흔한 성씨를 네. 써서 이렇게 이제 붙이게 될 때 이 와다나베 부인들의 엔화 캐리 트레이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썼던 그런 대응 전략이 한 세 가지 정도 대응 전략을 썼다고 해요. 네. 첫 번째는 나는 투자 안 하겠다. 오로지 현금만을 쥐고 있겠다. 네. 그리고 그 현금을 뭐 금고에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마늘밭에 묻어두든지 네. 이런 현금만을 가지고 있는 전략을 썼거든요. 네. 이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 달러 환율이 240엔에서 120엔으로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 전략도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기는 우리는 상당히 이제 힘든데요. 네. 우리나라의 원화는 일본만큼 강한 통화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일본의 엔화는 미국의 달러를 추격할 만큼 셌기 때문에 네. 이 캐시만 쥐고 있는 전략이 우리는 지금 따라하기는 좀 이제 어렵기는 하죠. 나는 투자 안 하고 캐시만 쥐고 있겠다라고 하면은 원화도 일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통화를 좀 분산하는 그렇죠. 통화 분산 정책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이 와다나베 부인들이 또 썼던 전략 중에 하나가 원금만 보전해 달라. 이자는 안 받아도 좋겠다. 그래서 썼던 정책이 국채 보유 전략이죠. 네. 이때 당시에 또 이제 와다나베 부인들이 썼던 국채 보유 전략이 장기 채권은 또 좀 불안해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와다나베 부인들이 썼던 국채가 중기 채권을 주로 이제 보유를 했대요. 3년에서 5년물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채권을 일부 보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장기 채권보다는 한 3년에서 5년물 정도 이거는 충분히 이제 따라할 만한 네. 그런 전략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부인들이 엔화를 가지고 해외에 투자하는 그런 캐리 트레이드 이런 전략들을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환테크라고 하는 그런 이 전략들이죠. 그래서 이게 일본의 와다나베 부인들이 이 캐리 트레이드를 했었고 그 이후에 지금 미국의
이 양적 완화에 의해서 미국이 1차, 2차, 3차에 걸쳐 돈을 찍어서 풀면서 미국의 가장 흔한 성인 스미스 부인들이 달러를 조달해서 해외에 투자하는 그런 달러 캐리 트레이드로 투자를 또 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유럽이 3월 9일부터 유로화를 발행을 해서 이 국채를 매입을 하는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면서 뭐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성신 소피아 부인으로 대표가 되는 네. 유로 캐리 트레이들이 지금 글로벌 환율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김씨 아줌마, 네네. 이분들의 어떤 환율 시장의 전략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와다나베 부인, 일본이 썼던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상당 부분 좀 먼저 경험을 했던 걸로 벤치마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줌마들이 대단해요. 근데 이 파워가 예. 막강하시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환율 변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글로벌 시대에서는 글로벌 환율 전쟁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리고 환율을 아는 것은 자산 관리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환율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캐리 자금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뭐 환율 관련해서 최근에 질문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일단 좀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라든지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moneystory.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메모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